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된 한국산 전기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부 대표단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한미가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정부 부처 세 곳의 국장급 실무진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전기차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협의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간 협상 의제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한미 FTA 당사자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법이 통과된 만큼 의회에선 관련 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부에선 백악관, 재무부와 밀도 있게 교섭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 그리고 행정부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정부 대표단의 실무 협상에 이어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상을 이어갑니다.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대응이 늦었다는 이른바 뒷북 논란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국의 법을 수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처음으로 7%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는 한 달 평균 2,069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건보료율은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예상보다 빠른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은 올해 한 달 평균 14만 4,643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서 2,069원 오른 14만 6,712원을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엔 한 달 평균 10만 5,843원을 내고 있는데 내년엔 1,598원 오른 10만 7,441원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돼 처음으로 7%를 넘게 됩니다. 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릅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전체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등 수입 기반이 감소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익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또한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 등에 대한 지출 증가 요인도 있습니다. 건보료율은 최근 5년간 평균 2.7% 인상돼 왔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선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소득의 8% 내로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내년에 7%대로 진입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상한선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병원 안에서 쓰러진 뒤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응급의료 대책도 내놨습니다. 뇌졸중 등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해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센터에 알리고 센터 내 당직 전문의가 1차로 진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등 응급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05포인트 떨어진 4,030.6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4.04포인트 하락해 12,017.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전장보다 184.41포인트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달로 보내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이 발사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발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확인된 탓인데 일단 다음 달 초를 목표로 다시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유인 달 탐사를 위해 딱 50년 만에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로켓. 한국 시각 어젯밤 9시 반 발사를 목표로 발사대에 세워졌다가 갑자기 발사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고압으로 액체 수소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감지됐고 4개의 주 엔진 중 하나가 충분히 냉각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갑자기 날씨까지 나빠지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결국 발사를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We did encounter an issue chilling down engine number 3. We need the engine to be at the cryogenically cool temperature such that when it starts it's not shocked with all the cold.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천문학적 비용 등을 이유로 중단된 유인 달 탐사 재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여 개국의 협력과 오랜 준비를 거쳤습니다. 1단계인 이번 발사에선 일단 마네킹을 태운 유인 캡슐 오리온이 42일 동안 달 궤도를 도는 임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5천여 개의 센서 등을 이용해 달 탐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 뒤 2024년 유인 비행, 2025년에는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달에 아예 체류 기지를 만들어 화성을 비롯한 심우주까지 사람을 보낼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We're going back to the moon, but we're going to live and learn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because we're eventually going to Mars. 미 항공우주국은 일단 이르면 현지 시각 다음 달 2일 발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드러난 문제가 심각할 경우 발사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놓고 극심한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규정 보완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이를 의결할 전국위원회의 서병수 의장이 소집 거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위원장을 빼고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전체 회의.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 상황에 대한 당원을 고쳐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이 규정 미흡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원 당규의 미비는 정치적 혼란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당원 당규를 정비한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만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형 변수가 돌출했습니다. 당원을 고치고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사회권을 쥔 서병수 의장이 전국위를 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법원이 당을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비대위 자체를 무효화했던 거라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면 그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원 판결은 그게 전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결론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에 승복하는 게 도리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해오신 분이고 또 당의 중진이시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충실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말 의총 결과에 힘을 실은 상황.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서 의장은 의총이 의결기구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총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잘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셔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권 원내대표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는데 당 규정은 의장 궐이나 유고 시에만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어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선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내 문제에 대해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계가 대부분인 최고위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도입 같은 강경론도 등장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꼽았습니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할 일은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오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99% 같다면서 그래도 정치는 1% 차이라도 품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 대표도 화답했습니다.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반면 신이재명계 신임 최고위원들은 여권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더 가관입니다. 이 대표의 회동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야는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여야 지도부까지 포함한 3자 회동을 강조해온 만큼 1대1 회담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5,6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11만 5,258명, 해외 유입은 380명입니다. 이번 중일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6명이 줄어 591명입니다. 사망자는 7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만 6,689명,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번 주 중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점령된 남부 지역 수복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시찰단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자포리자 원전을 방문해 원전의 안전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찰단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과 영국 출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찰단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원전 건물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로 연료를 저장하는 건물에 포탄이 떨어졌다며 구멍이 뚫린 건물 지붕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힌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의도적 공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одолжает провокации в целях создания техноге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на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원전 인근 도시 에네르호다르 주택가와 원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을 포격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등 남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Всі питання, які ми розглядали, вони важливі, але закриті. деталізувати я не можу. 우크라이나군은 2달여 동안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집중 공격하며 남부 수복 작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상당한 기간 정체됐던 전선은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에서 반격에 나서면서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주요 지수가 전거래일의 하락을 딛고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이 매수를 주도하는 가운데 코스닥의 강세가 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63포인트 오른 2,440.52에 코스닥은 6.86포인트 추가한 786.7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 시사 이후 여진이 계속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이와 달리 14포인트가량 상승하며 출발했고 개인이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본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간밤 국제유가가 오펙의 감산 가능성에 크게 오르며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4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NHK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전인 1월부터 지금까지의 발언을 AI로 분석해봤습니다. AI로 분석한 것은 지난 1월부터 8월 16일까지 232번의 연설 등에서 푸틴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 20만여 개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2월 말 군사 침공과 관련된 단어들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특히 침공 전후 일주일 동안 13번의 연설 등에서 우크라이나라는 단어는 113번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3월 초 급격히 그 횟수가 줄어듭니다. あまり華々しい戦果みたいなことは言えない長期的なスパンの目標に変更を余儀なくされて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경제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У нас не будет закрытой экономики. У нас ее не было и не будет. Наша экономика будет открытой. 이에 반해 가족과 어린이는 꾸준히 언급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자극해 애국심을 끌어내기 위한 푸틴의 화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산악 마라톤 대회인 몽블랑 울트라 마라톤은 해마다 8월 말에 열립니다. 프랑스 샤모니에서 출발해 2,500m 고지를 넘나드는 몽블랑 산악지대 170km를 달려야 하는 극한의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로도 유명합니다. 올해도 전 세계에서 2,300명이 참가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장비와 비품을 2kg 이상 짊어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을 지나며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완주까지는 최대 40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스페인의 킬리안 요르네 선수가 올해 19시간 49분이라는 경이로운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important c'est l'expérience. Aujourd'hui, c'était une course incroyable. Déjà, on a eu des conditions météo qui étaient quand même très bonnes. Donc on a... 2009년 첫 우승 이후 경기를 하다 말벌에 쏘이기도 하고 훈련 중 부상과 코로나 감염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황량한 사막처럼 보이는 이곳. 독일에서도 울창한 숲과 비옥한 토지로 유명한 튜링겐 분지입니다. 올해 튜링겐주는 독일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강우량이 더 적었는데 곡물 생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등지고 고개를 떨군 채 이미 말라버렸고 사탕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는 수확을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Also das Problem ist, dass zum einen das Höhenwachstum fehlt, aber zum anderen sehen wir normalerweise müssten 1 bis 2 Kolben an der Pflanze dran sein. Und derzeit befindet sich eben hier ein sehr verkümmerter Maiskolben. 예년보다 수확이 6주나 빨라 제대로 자라지도 않았지만 그냥 두면 그대로 말라 죽기 때문에 그나마 달려있는 곡물을 수확하기 위한 것입니다. 땅이 말라버린 숲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찌감치 마른 단풍이 떨어졌고 더 심각한 것은 그대로 말라버린 녹색 잎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사한 나무들이 많아 내년이면 살아남은 나무가 지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 칠링 산맥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야생동물의 모습이 자주 포착되는데 이번에는 새끼 반달곰의 물놀이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중국 산시성 남부에 있는 칠링 산맥은 나논대와 아열대의 경계선이라 야생생물의 보고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반달곰 가족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미곰이 잠시 카메라 앞에서 어슬렁거리더니 어느새 몸을 뻗고 들어 눕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새끼곰은 근처 웅덩이에 고인 물을 툭 쳐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잠시지만 직립 자세로 얼음이 되기도 합니다.
天气热，温度很高啊，这块有水，就吸引了很多的动物。那小熊呢，在水里面水边，它好像没见过那么大的水。 지난해 12월부터 이곳 칠링 산맥에 총 22개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촬영되다 보니 황금 원숭이 금사후와 사양소와 비슷하게 생긴 타킨 등 1급 국가급 보호 야생 동물들과 2급 보호동물 11종 등 지금까지 총 19종의 소중한 영상 자료가 녹화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내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입니다. 피해로 인정된 4,350명 외에도 3,400여 명이 아직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가 피해자를 전수 분석했더니 피해자 10명 중에 4명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350명,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입니다. KBS는 피해자 전수 분석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사회적 참사의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사망자는 11년간 계속 늘어 1,066명에 이릅니다. 피해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나이, 60세 이상 고령층과 함께 10대 이하, 즉 영유아와 청소년이 20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5명 중 1명꼴입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 사망자가 92%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에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존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10대 피해자가 1,221명, 전체의 40% 가까이로 가장 많습니다. 피해 정도를 봐도 중증 이상 피해자의 청소년 비율이 두드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 가습기 살균제 광고 문구입니다.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많이 사용됐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생존자 중 피해 인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개월. 특별법으로 최근 기간이 단축되긴 했지만 20% 수준인 560명은 1년에서 많게는 5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아직 피해 인정을 못 받은 대기자도 3,000명이 넘습니다. 증거에 대한 부분들도 희석될 부분들이 많고 과거의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빗속에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린이 사망자 추모 나무 심기 행사. 아직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대기자 중 어린이와 청소년이 670여 명, 이 중 138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채 피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지난주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2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제 수사 전단팀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손수건 한 장을 발견해서 DNA를 검출한 것이 이번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를 수색합니다. 2001년 12월 국민은행 둔산지점에서 벌어진 총기 살인 강도에 쓰인 범행 차량입니다. 복면을 한 범인들은 4~5분 만에 도심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에게 총을 쏘고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뒤늦게 발견된 범행 차량에서는 지문 등 흔적이 모두 지워져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대전경찰청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이 둔산경찰서에서 보관하던 유류품 중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손수건은 범행에 쓰인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서 발견됐는데 피의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2017년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손수건 감정을 의뢰했고 넉 달 만인 이듬해 1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검출됐습니다. 당시 전담팀 관계자는 압수물 창고에서 16년간 유류품으로 보관 중이던 손수건을 국과수에 의뢰할 때만 해도 큰 기대를 안 했다며 다행히 DNA가 검출돼 수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50대 A씨와 B씨를 검거해 지난 주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수업 시간에 중학생이 교단 위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 감식을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판에 글을 쓰는 교사 바로 옆에서 학생이 갑자기 들어 눕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조작하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12초 길이로 올라온 영상으로 몇 시간 만에 6만 회 넘게 조회됐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영상 속 교사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인지했지만 수업 진행을 위해 무시했고 동영상 촬영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서를 다 끝난 다음에 학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었고 거기서 수업이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 측은 문제 영상을 올렸던 학생이 4시간여 만에 스스로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영상이 급속히 확산된 뒤였습니다. 또 윗옷을 벗고 수업에 참여한 같은 반 남학생 모습 등의 영상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교육청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관련 학생 3명을 상담실 등에 분리 조치했고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심적으로 좀 불안해하시고 피해를 받는 것 같아요. 제 2차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는 곳이 있어 호우특보는 더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강릉이 22도, 대전 24도, 대구가 25도로 평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